유럽 주요국들이랑 하는 방산 협력 규모가요. 와, 무려 79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희는 이 엄청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네, 이 기사가 바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특별사절 이런 직함을 달고 유럽 순방길에 오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K방산 4대 강국 달성, 이걸 실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하필 국방부나 산업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특사로 나서는 걸까? 이거 궁금하고요. 또 추진한다는 그 79조 원 규모 협력,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우리 정부는 대체 어떤 큰 그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협상에 뛰어드는 걸까? 이런 것들이죠. 이 복잡해 보이는 국제협력의 판을 당신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좀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사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의 시작인데요. K방산 4대 강국 달성, 이 국정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보통 이런 국제협력, 특히 방산 쪽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나서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나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특사로 나선다. 이건 뭐랄까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무게감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이례적이다, 이걸 넘어서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전략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해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걸 보면 강 실장이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해서 상대국하고 안보, 경제, 이걸 다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임명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표현들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전체 대표, 전방위적 지원, 책임성. 이게 뭐냐면 단순히 어느 한 부처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국가 최고 결정권자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실린 범정부적인 프로젝트다. 이걸 대내외에 딱 공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 물건 좋아요, 사세요 하는 거는 세일즈맨 역할이 아니군요. 국가 대 국가로서 모든 걸 걸고 종합적인 협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보증하는 약속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비서실장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진심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전에 방산 수출이 주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여기에 크게 의존했다면요. 지금 논의되는 이런 초대형 사업들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국이 원하는 건 단순히 좋은 무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무기를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산업적, 또 안보적인 부가가치, 이 전체를 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요구 조건을 다 조율하고 또 필요하다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결정까지 내리려면 대통령의 신임을 갖는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K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자체가 방위산업 하나만 잘해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외교, 경제, 산업 역량이 전부 다 동원되어야 하는 뭐랄까 종합 예술 같은 거죠. 아, 듣고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이 그냥 상징적인 걸 넘어서 이런 복잡한 종합예술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 그 역할의 필요성에서 나온 어쩌면 좀 필연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 특사의 구체적인 임무 그리고 그 규모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기사에 따르면 강 실장이 다음 주에 유럽 방문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3차례나 특사 활동을 이어간다고 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근데 진짜 입이 탁 벌어지는 건 역시 규모입니다. 총 5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9조 원. 이 정도 규모의 방산 제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한 60조 원대거든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단일 협력권으로 보기에는 진짜 이례적인 규모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물론 이 79조 원이라는 금액이 딱 하나의 계약이다라기보다는요. 여러 국가하고의 여러 사업들을 합친 어떤 잠재적인 규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액수인 건 맞죠. 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기사에서 언급된 방문 시점의 긴급성입니다.
우리나라와 방문국 간 초대형 방산모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이 대목이거든요. 그냥 뭐 정기적으로 순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사업자 선정 임박.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 거의 뭐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군요. 이미 물밑에서는 엄청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테고 이제 최종 결정을 딱 앞두고 대통령 최측근이자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를 보내서 마지막 쐐기를 받겠다 이런 의도네요. 네, 그렇죠. 세 차례에 걸친 방문 계획도 어쩌면 각기 다른 나라, 또 다른 사업의 결정 시점에 딱 맞춰서 전략적으로 짠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초대형 방산 계약이라는 게 보통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각 단계마다 필요한 외교적, 정치적 지원의 성격이 다 달라요. 사업 초기에는 뭐 기술적인 제안이나 협상이 중심이지만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최고 위급의 어떤 정치적 결단, 신뢰 이런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이번처럼 여러 국가하고 동시에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각국의 뭐 정치 일정이라든지 사업 추진 현황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 실장의 여러 차례의 방문 계획은 이런 복잡성을 다 염두에 둔 장기적이면서도 아주 시의적절한 접견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협상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방문하는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어요. 기사에서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밀주의 자체가 이 사안이 얼마나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79조 원 규모 사업이면 경쟁국들 견제도 엄청날 테고 각국 이해관계도 아주 첨예하게 얽혀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방산 분야, 특히 이런 초대형 계약은 극도의 보안이 생명입니다. 어느 나라랑 어떤 품목을 또 어떤 조건으로 협상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사전에 노출되면 경쟁국한테는 우리 패를 다 보여주는 셈이고요. 협상 상대국한테는 괜히 불필요한 내부 논란이나 외부 압력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또 구매국 입장에서도 여러 옵션을 저울질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고 할 텐데 특정 국가와의 협상 내용이 공개돼 버리면 다른 협상에서 좀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 계약 발표 전까지는 비공개를 유지하는 게 사실 국제적인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비밀주의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사 임명 배경, 그리고 그 막대한 규모, 또 긴박한 타이밍과 비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사가 과거에는 방산 수출이 개별 기업의 역량에 좌우되던 것과는 이제 양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특사 파견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최근 초대형 방위 사업은 국방 안보를 넘어 금융 지원, 산업 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장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무기 성능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하나의 거대한 솔루션이랄까? 아니면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 무기를 팔면서 구매국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그렇죠. 또 관련 부품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상대국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심지어는 뭐 공동 연구 개발이나 방산 스타트업 육성까지 같이 하자 이런 식의 포괄적인 패키지들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패키지들입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걸 넘어서요. 자국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기술력 확보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협력 모델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거나 기술 기반이 약한 국가일수록 이런 포괄적인 제안에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패키지들을 성사시키려면 국방부,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등 여러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쫙 모으는 강력한 조정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아, 정말 여러 부처가 얽혀 있네요. 네, 이게 바로 대통령실 그리고 비서실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파는 회사가 단순히 차만 파는 게 아니라 할부 금융상품도 제공하고 현지에 정비 공장이란 부품 공장도 짓고 운전이나 정비 기술 교육까지 해주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식이죠. 훨씬 더 복잡하고 국가적인 차원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런 패키지들 전략이 혹시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게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인가요?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특히 이 부분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하고 ICT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술 이전이나 산업 협력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 이 경험 자체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협력 모델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복잡한 패키지들은 그만큼 이행 과정에서의 어떤 위험 부담도 큽니다. 장기간에 걸친 약속을 지켜야 하고 기술 이전 범위나 산업 협력 수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확실히 장점만큼이나 관리해야 할 리스크도 많아 보이네요. 그런데 정부도 이런 점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방산 수출 지원은 단기간에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대상국의 특성과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과제다. 이러면서요. 실무급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 체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이번 한 건 잘해보자 이런 식의 간디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방산협력을 국가 차원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방산계약이라는 게 보통 수명 주기가 수십 년에 달해요. 무기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후속 지원도 있고. 네, 후속 군수 지원, 성능 개량, 운영 노하우 전수, 추가 도입 등등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관계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단계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건 계약 초기부터 운영 유지 그리고 미래 협력까지 다 염두에 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실무급에서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계속 조율하고 고위급에서는 정치적인 결단과 지원을 약속하고 최고위급에서는 최종적인 신뢰를 딱 담보하는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방산협력의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맺은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처음에 그 79조 원 방산협력 추진이라는 헤드라인 너머에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전략적 구상이 숨어 있다는 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선 이건 한국이라는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위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특히 K방산이라는 브랜드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실질적인 국가 성장 전략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사례는 현대 국가 운영에서 국방, 외교, 경제,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방산 수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때로는 또 치열하게 조율하면서 국익을 추구하는지 그 복잡한 메커니즘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신문기사 한 줄로 소비하기에는 좀 아까운 국가 전략의 큰 그림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중앙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럽 특사 임명, 그리고 79조 원 규모의 방산협력 추진 소식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 금융, 산업, 기술 협력까지 다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패키지들로 방산 수출 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 점.
네. 그리고 이 복잡하고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이 결정적인 시점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기사는 주로 이제 협상의 성공 가능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방산협력을 유럽의 여러 국가들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없을까요? 아, 그렇죠. 그런 점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른 요구 조건을 가진 여러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다 충족시키면서 협상을 진행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 과제일 수 있습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이 그 지역 내에 어떤 군사적 균형이나 다른 경쟁 강대국과의 관계에 미칠 파장은 없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성공적인 수주라는 그 목표 너머에 우리 정부가 아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할 또 다른 지정학적, 외교적 과제들은 과연 무엇일지 이런 거 고민해 보는 것도 이 사안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